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진짜일까? 세계 수많은 선거를 지켜본 미국 선거감시관,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소 정기 차단, 죽은 사람의 투표. 그런데 그 부정에 맞서 거리로 나선 건 총도 없이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16의 소년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날부터 그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쓴 놀라운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지금 다시 맞이한 냉소의 시대.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조용한 믿음. 지금부터 투표로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 숨겨진 진실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러드입니다. 워싱턴 DC의 국제민주주의 감시기구에서 10년째 일하며 전 세계 선거를 참관해왔죠. 우크라이나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개표소를 지켜봤고, 베네수엘라에서 독재자들의 선거 조작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과연 이곳에서도 진짜 민주주의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품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첫날 아침 호텔 방에서 받은 자료를 펼쳤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보고서였어요. 표지를 넘기자마자 흑백 사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모습, 개표소에서 표를 조작하는 장면들, 야당 참관인들을 폭력으로 쫓아내는 사진까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단 말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끔찍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투표함에 미리 표를 넣어두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개표 도중에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 사이에 표를 바꿨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저지른 치밀한 선거 조작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선거는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다음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어요.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그들의 외침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총칼을 든 경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18살 아이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투표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용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김주열 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16살 소년. 저는 펜을 떨어뜨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고작 16살이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성인 시위대들도 이렇게 젊지는 않았거든요. 16살의 아이가 부정선거에 맞서다 죽었다니.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도 계속 그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미에서 본 쿠데타들은 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어요. 동유럽에서 목격한 혁명들도 폭력이 동반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폭탄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투표를 다시 하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김정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선거 역사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김정희 교수의 눈빛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학생들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정희 교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다른 무기가 없었거든요. 오직 정의로운 분노와 투표에 대한 믿음뿐이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었구나.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함성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부정선거에 맞서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나라. 그것도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김정희 교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44년 4월 19일 바로 4.19 혁명 말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그때 기록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물어봤어요. 김정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국사편찬위원회로 데려갔습니다. 어두운 영상실에서 흑백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17, 18살 아이들이 학원의 자유를 달라. 부정선거 물러가라. 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학생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최루탄이 터지고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기붕의 깡패들한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저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다쳤나요? 김정희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하지만 수백 명이 다쳤고 1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더 가슴 아픈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 학생의 시신. 눈에 최루탄 파편이 박힌 채로 발견된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어졌어요. 16살이었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국립묘지에 있는 4.19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묘비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나하나 나이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박종철, 19살, 김상윤, 20살, 류효선, 18살.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꽃을 놓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지켜낸 민주주의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외국 언론들이 4.19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독재에 맞서 일어났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무력 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 청소년들의 용기는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 거리에서 65년 전 그 아이들이 뛰어다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희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님도 그때 학생이셨나요? 김정희 교수가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형들이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섰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김정희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섰던 거죠. 투표가 무의미해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6, 17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할 결정을 그 어린 학생들이 해낸 거잖아요. 교수님,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었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시민의 의무니까요. 김정희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게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의 진짜 영웅들을 만났다. 그들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다.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아이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이다. 저는 펜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고.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4.19 혁명을 공부하고 나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 용감한 학생들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까? 김정희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새로운 자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어두운 시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자료를 펼치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서울에 들어온 사진들, 계엄령 선포문, 국회 해상 공고, 불과 1년 전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김정희 교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국민들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총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유신체제였어요.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평생 권력을 잡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가 민주주의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19 혁명 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한 표 한 표가 완전히 무의미해진 거예요.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정희 교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항했죠.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감시받고 탄압받는 기록들을 봤어요. 학생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고요. 부마민주항쟁, 서울의 봄.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광주였어요. 1980년 5월 광주. 외신 기록들을 보는 순간 저는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했는데 군인들이 총을 쏜 거예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반 시민들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서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발포했다.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자료를 계속 뒤적였어요. 광주 시민들이 남긴 기록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헌혈을 위해 줄을 서고 주먹밥을 나눠주는 아주머니들, 시민군이 된 평범한 사람들.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는 한 시민의 일기를 보고 저는 울컥했어요. 다음날 김정희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서울에 있었어요. 광주 소식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죠. 언론 통제가 심했거든요. 김정희 교수가 당시 대학생이었다고 하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지만 곧 체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옥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투표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가 오래 지속되면 국민들이 체념해버려요. 아니면 폭력혁명을 일으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이에요. 김정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4.19 때 맛본 민주주의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제대로 된 선거를 경험한 국민들은 가짜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구나. 비록 총칼에 눌려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긴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는 투표가 사라진 시대였다. 하지만 투표에 대한 열망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이 도시에서 한때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었다니.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던 거죠. 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 자료들을 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투표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됐어요. 서울대 학생이 경찰서에서 고문받다 죽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또 다른 젊은이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니. 국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김정희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김정희 교수가 보여준 당시 시위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19 때와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일어난 거였습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7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명동성당 농성이었어요. 신부님들까지 나서서 민주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종교인들까지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나선 거잖아요. 전두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끝까지 버텼죠. 하지만 국민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외신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평화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아시아 민주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BC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시위는 폭력적이지 않다. 질서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세계가 한국의 시위 문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칼로 맞서지 않고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모습 말입니다. 김정희 교수가 특별한 기록을 보여줬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분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종로에서 최루탄을 맞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투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22살 대학생이 쓴 글인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신의 미래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김정희 교수가 회상했습니다. 직장인들도 넥타이 부대를 만들어서 참여했고 주부들도 아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투표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6월 항쟁의 절정이 왔어요.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모든 도시에서 똑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직선제. 저는 그 순간의 기록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연희동에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장면.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격해진 시민들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김정희 교수가 당시 외신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르몽드 신문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폭력 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세계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6월 29일, 노태우의 민주화 선언이 나왔어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뉴스 영상을 보며 감격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이 환호하는 모습. 해냈다. 드디어. 사람들이 울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김정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길게 생각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해낸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총 한 발 쏘지 않고 독재 정권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오직 평화적 시위와 굳건한 의지만으로 말입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권을 되찾은 나라. 바로 한국이 그 역사를 써내려간 거였어요. 80년대 말 직선제를 되찾은 한국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90년대 말 자료를 보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바로 IMF 사태였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저는 김정희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죠. 그때 자료들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대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 같으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경제 위기 때마다 군부가 나서서 정권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민들도 혼란스러우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경제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말이에요. 김대중이 당선됐죠? 저는 확인해봤어요. 네, 드디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거예요. 저는 그때 외신 보도들을 찾아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놀라워하며 쓴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유지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보기 드문 일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했다. 저는 이 기사들을 읽으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김정희 교수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80년대에 너무 힘들게 되찾은 거니까요. 다시는 독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대중의 취임식 영상을 봤는데 정말 특별했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서 권력을 평화롭게 넘겨주는 모습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것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요. 김정희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대중의 과거를 알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유신시대 때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 싶었습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반반이었죠.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어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자료들을 봤는데 정말 치열했어요. 기업 구조 조정, 금융개혁, 노동개혁. 아픈 수술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위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민주적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경제적 고통이 극심했는데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아서 나라 빚을 갚으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길거리에 줄을 서서 금을 내놓았어요. 할머니들이 금리까지 뽑아서 가져왔다고 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가 된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김정희 교수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그래요. 보통은 정부를 원망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데 한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찾았어요. 2000년대 초반 자료를 보니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해냈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경제 위기도 민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겪어온 시련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죠. 바로 민주주의라는 든든한 기반 때문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2016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거든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김정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하지만 80년대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다들 촛불을 들고 있죠? 평화적 시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폭력은 절대 쓰지 않겠다는 의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엄마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나온 거였어요. 박근혜가 뭘 잘못했나요? 김정희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네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촛불 집회 영상들을 계속 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연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시위는 처음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보통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가족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학생들의 연설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학생이 이런 성숙한 말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정희 교수가 웃었어요. 4.19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국정감사 중계방송도 봤는데 정말 치열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헤치는 모습이 마치 수사극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봤나요? 네,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거죠. 드디어 탄핵 소추안 표결일이 왔어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역사적인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광화문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해냈다. 민주주의 승리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민의 의지가 국회를 움직이고 결국 대통령까지 심판한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말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어요.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 순간 광화문에서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이 울먹이며 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해낸 거네요. 저는 김정희 교수에게 말했어요. 헌법이 이긴 거죠. 권력보다 법이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탄핵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다. BBC도 놀라워했어요. 촛불 혁명으로 불리는 한국의 시위는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문재인이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저는 그 취임식을 보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완성된 것 같네요. 저는 김정희 교수에게 말했어요. 무엇이요? 한국의 민주주의요. 국민이 잘못된 권력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김정희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 거죠. 저는 그날 밤 긴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의 촛불혁명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다.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말이에요. 4.19부터 촛불까지 한국 국민들이 써내려간 민주주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총선 관찰단 자격으로 방한한 저는 첫날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요? 누구 뽑아도 똑같아요. 한 대학생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만난 20대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그토록 뜨겁게 민주주의를 원했던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는 냉소와 무관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기권이 답이에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 배만 불리잖아요. 또 다른 청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19 때 목숨을 걸고 투표권을 지켰던 학생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그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젊은 층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들을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사전투표는 무조건 조작이다. 개표기 해킹설 투표용지에 숨겨진 비밀 이런 제목들이 즐비했어요. 댓글란을 보니 수만 건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이 나라 선거는 믿을 수 없어. 아무리 투표해도 소용없다. 다 조작된 게임이야.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조직적인 허위정보 배포처럼 보였거든요. 패턴이 너무 비슷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영상들의 업로드 시간, 댓글 달리는 패턴,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들까지 비슷했습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었어요. 누군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목격했어요. 선거 전날 밤 한 개표소 앞에서 말입니다. 개표 참관 신청하러 왔어요. 손에 컵라면을 든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담당 직원이 물어봤어요. 불신이 싫어서요. 그냥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트상에서는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개표소에 가보니 더 놀라웠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 퇴근 후에 왔다고 했어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야근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했어요. 정말 부정이 있는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온라인에서의 냉소와 현실에서의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입으로는 불신을 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개표가 시작되자 참관인들이 진지하게 지켜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면서 말이에요.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개표 관리관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질문이 나왔어요. 저 투표지는 왜 따로 분류하나요? 도장이 애매하게 찍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토론을 통해 해결했어요. 생각보다 투명하네요. 한 참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온라인에서 본 것과는 다르네요. 다른 참관인이 동의했어요. 개표가 끝난 후 젊은 참관인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표가 희망이 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제도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걸 지키는 건 결국 우리잖아요. 또 다른 직장인이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냉소적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열정의 시대를 지나 성숙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광장에서 함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개표소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발전 과정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시민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기반이었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묵묵히 버티는 의지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선거가 끝난 후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표 참관을 했던 시민들을 다시 만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 교수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왜 개표 참관을 하셨나요? 저는 26살 직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한 표가 바꿨는진 몰라요. 근데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았어요. 너무 솔직하고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거창한 이유나 철학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기 싫어서 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평범한 고백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참관인들도 비슷했어요. 정치에 큰 기대는 안 해요. 그냥 너무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대 주부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후보는 없잖아요. 그래도 선택은 해야죠. 20대 대학생이 덧붙였어요. 이런 짧지만 진솔한 고백들을 하나씩 담아갔어요. 웅변이나 연설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표현된 민주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고 생각했어요. 영상 편집을 마치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화제가 됐거든요.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놀랍다. 영국 가디언지가 제 영상을 인용하며 기사를 썼어요. 투표율 하락으로 고민하는 서구 민주주의가 배워야 할 점. 독일 슈피겔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실망하면서도 민주주의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일이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였던 거죠. 라울 곤잘레스 UN 선거 모니터링 센터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당신이 만든 영상이 화제예요. 남미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워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보통은 정치에 실망하면 완전히 등을 돌리거든요.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실망하면서도 최소한의 참여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 혐오가 민주주의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달랐어요. 마지막 촬영을 위해 김정희 교수와 함께 거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50대 아저씨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국가나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티려는 의지였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대하면 실망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의 핵심이구나. 거창한 이상이나 열정이 아니라 묵묵히 버티는 의지 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막을 넣었어요. 이들은 투표로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다. 영상이 완성된 후 김정희 교수와 함께 봤는데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한국 민주주의네요. 김정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민주주의는 열광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 위해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체계가 아니라 지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참여하는 이들이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율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4.19부터 촛불혁명까지 모든 순간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어요. 영웅적인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실망하고 지쳐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다. 창밖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을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그들의 모습이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